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북대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며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이 일은 내가 대학교 2학년 말에 겪었던 일이다. 나는 경북 모 대학 주변에서 자취를 했었다. 그 대학은 그 지역 시의 이름을 땄지만 사정상 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 여하튼 그 대학은 시와는 많이 떨어져 있었고 주변에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술집, PC방, 복사집, 밥집, 자취 건물들이 다였다. 내가 자취하던 곳은 대학가와도 멀리 떨어져 있어 밭과 들 사이로 20여 분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곳은 두 개의 쌍둥이 건물이었는데 우리 집은 길이 보이는 쪽이 아닌 반대쪽이었다. 낮은 산이 보이는 계단을 올라가야 했고 2층이었다. 그날 집에서 공포 영화를 다운받아 보았다. 영화 제목은 셔터였는데 꽤나 무서웠다. 영화를 다 보고 나니 시계는 새벽 2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너무 무서워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영화가 별로 안 무섭다고 하며 실없는 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러다 제일 친한 후배인 병철이에게 전화해와서 같이 자자고 했다. 병철이는 평소에도 자주 우리 집에 와서 나와 술을 마시곤 했고 나를 잘 따르는 후배였다. 무서워서 부르기엔 쪽팔려서 오랜만에 술이나 한잔하자고 했지만 병철이는 이미 시내에서 술을 마셨다며 학교로 들어오기 힘들다고 미안해했다. 어쩔 수 없이 새벽 3시가 넘어 이불을 펴고 누웠다. 그래도 무서움이 사라지지 않아 TV를 켜놓고 소리를 크게 틀어놨다. 당시 TV에서는 게임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걸 보다가 스르르 잠이 들려 하고 있었다. 시계를 정확히 보진 않았지만 시계의 시침이 3과 4 사이에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문을 쿵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처음엔 잠들려고 했는데 깨어서 짜증이 나서 무시하려 했지만 5분이 넘도록 쿵쿵쿵 소리가 계속 들렸다. 화가 나서 누군데? 하고 반말로 물었는데 밖에서는 잠시 대답이 없더니 갑자기 저 병철인데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까는 못 온다고 하더니 왜 지금 오나 싶어서 나는 일어나면서 소리쳤다. 새끼야, 지금 몇 시인데 아까 안 오고 지금 오냐? 그러면서 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또 병철이 목소리가 들렸다. 저 병철인데요. 왜 지금 오냐고. 저 병철인데요. 새끼가 장난하나? 뒤질래? 문 안 열어준다. 저 병철인데요. 화가 난 나는 실컷 혼내줄 생각으로 문을 열려다가 갑자기 오한이 느껴졌다. 평소 같으면 바로 문을 열고 욕을 했을 테지만 아까 본 영화가 떠올라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번 더 물어봤다. 너 누구야? 저 병철인데요. 어디서 술 마시고 왔냐? 저 병철인데요. 순간 소름이 확 돋았다. 사람은 감정이 있고 억양도 다르다. 그런데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톤으로 마치 녹음기를 반복 재생한 것처럼 똑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에 귀를 댔다. 저 병철인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했다. 소리를 들어보니 바로 문 앞이 아니라 문 밖 천장 부근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겁에 질린 나는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고 소리쳤다. 누군데 장난질이야. 안 꺼지냐? 그러자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긴장이 풀리지 않아 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한 10분 동안 문에 귀를 대고 있던 나는 어느 정도 무서움이 가라앉자 다시 침대로 돌아와 누웠다. 그때였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문 밖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상체를 벌떡 일으켰고 떨리는 손으로 병철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결국 문 밖에 네가 와 있는데 네가 아닌 것 같아. 제발 전화 좀 줘. 무서워 죽겠다. 라는 문자를 열댓 개 보내며 문을 쳐다봤다. 쿵쿵쿵 소리와 기괴한 웃음소리가 반복되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공포가 극에 달하자 나도 모르게 화가 솟구쳤다. 나는 부엌에서 평소 쓰던 식칼을 찾아 들고 문으로 뛰어가며 문을 벌컥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허공에 대고 칼질을 하며 욕을 퍼부었다. 그렇게 한참을 허공에 칼질하다가 점차 다시 공포가 몰려왔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다. 평소 밝게 빛나던 복도 센서등도 켜지지 않았고 어두운 복도 너머로 낮은 산만 을씨년스럽게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문을 세게 닫고 잠갔다. 칼을 꼭 쥔 채 침대에 앉아 현관문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아침이 되어서도 잠은 오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아침 8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렸다. 병철이의 목소리였다. 무언가 달라 사람이었다. 나는 칼을 움켜쥐고 문을 열었고 복도 끝에서 주저앉은 병철이를 볼 수 있었다. 반가운 마음에 욕이 나왔다. 그런데 병철이는 내 옷을 확 잡더니 나를 끌고 밖으로 나갔다. 환한 햇빛을 보니 그제야 긴장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병철이도 내 옆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자취방 당장 바꿔요. 뭐 받재? 병철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병철이는 찜질방에서 자고 일어나 내 문자를 보고 걱정되어 첫 차로 내 자취방에 왔다고 한다. 내 집 앞에 도착한 병철이는 창문 너머로 온 집안이 피를 뒤집어 쓴 듯 새빨간 모습을 보았다. 겁에 질린 병철이는 2층으로 뛰어 올라와 내 현관문 위에 둥둥 떠 있는 목만을 보았다고 한다. 그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아 있을 때 문이 열리며 내가 뛰쳐나왔고 그 순간 목이 우리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그 후로 한동안 자취방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다. 병철이와 같이 살며 한 달이 지나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한 후 친구들과 함께 내 방으로 돌아갔다. 방은 내가 뛰쳐나온 그 모습 그대로였다. 나는 친구와 함께 불이 나게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때 그건 대체 뭐였을까?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지만 그 의문은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모르는 척 해라. 이 이야기는 지인 시군이 고등학교 때 겪었던 기묘한 경험입니다. 가끔 살다 보면 정신없이 뭔가를 찾는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본인에게만 보일 때입니다. 그럴 때는 절대 모르는 척 하십시오. 그거 사람 아닙니다.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친구들과 늦게까지 해운대 송정 바닷가에서 놀다가 집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가씨가 뭔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 눈에 띄었죠. 이상한 것은 그 아가씨가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한 명에게 무언가를 묻고 있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동네에서 유명한 미친 여자라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아가씨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 보라색 핸드백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참 이상했습니다. 사람 목소리라고 하기에는 뭔가가 아주 어색했습니다. 소리를 직접 내는 게 아니라 눈높이도 없고 마치 누군가 제 머릿속으로 텔레파시처럼 목소리를 흘려보내는 듯한 느낌이었죠. 모른다고 말하려는 찰나. 갑자기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를 보았나? 라며 누군가가 제 뒤통수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안구가 앞으로 튀어나올 듯이 아팠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웬 할머니께서 저를 환한 얼굴로 쳐다보며 다시 때리려는 겁니다. 아무리 노인이어도 화가 나서 할머니, 왜 때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고 물었죠. 할머니는 무섭게 저를 노려보며 이놈이 말대꾸를 하네. 라며 다시 머리를 세게 때리셨습니다. 그때 버스가 왔고 저와 친구를 비롯해 할머니까지 모두 그 버스에 탔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에게 말을 걸었던 여자만 버스에 타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창밖을 보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데 아까 저를 때렸던 할머니께서 말했습니다. 학생아, 아까 많이 놀랐지? 미안하다. 니한테 요망한 게 붙어서 내가 그거 떼어내려고 그랬다. 아까 그 여자, 그거 사람 아니고 귀신이다. 저는 대낮에 약 파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도 않았고 혹시 할머니가 정신이 편찮으신 건가 싶어 대답만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거한테 모른다고 대답했으면 그 요망한 게 너한테 붙었을 거다. 그거 붙으면 그때부터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거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 조금 무섭긴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서 무시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 친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까 할매가 여자 얘기하던데 우리 버스 기다릴 땐 니한테 뭐 물어본 여자 없었잖아. 친구는 전혀 보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아마도 할머니 말대로 그 버스 정류장에서 저에게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비슷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3번 정도 봤지만 일부러 못 들은 척 피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주는 게 맞지만 목소리나 말투부터가 이상한 경우는 다릅니다. 사람의 육성이 아닌 듯하고 언어를 억지로 쓰려는 느낌이 들거나 귀가 아닌 머릿속으로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때는 반드시 모르는 척 하십시오. 그거 사람 아니고 귀신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기면증.
기면증이라는 병이 있다. 나는 아마 이 병에 걸려 있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의식이 사라지고 잠에 빠지는 묘한 병이다. 하루 중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괜찮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갑작스레 잠에 빠져 내릴 곳을 지나치는 경우가 잦아졌다. 누구나 그런 일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평범하지 않다. 초등학교 때 어스름한 초저녁에 잠에 들었다가 일어나 시계를 보고 지각이다 라고 생각했던 적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사실은 아직 밤 9시인데도 그런 것과 비슷했다. 갑작스레 끌려가듯 잠에 빠져들고 일어났을 때에는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잠에 들었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에만 몇십 초가 걸렸다. 게다가 서 있을 때조차 잠에 빠져버린다. 손잡이를 잡은 채 잠이 들어 무릎이 풀리고 나서야 잠에서 깨는 것이다. 심할 때는 뒷사람에게 넘어져 주변이 아수라장이 된 적도 있었다. 물론 꿈 같은 건 전혀 꾸지 않는다. 그렇지만 원인이 대충 짐작은 간다. 단순하게 잠이 부족한 것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식생활을 바꾼 탓인 것 같다. 반년 정도 전부터 요가를 시작하면서 고기를 끊고 채식주의자가 되었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지만 일어서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등 빈혈과 나른함도 동시에 찾아왔다. 철분 부족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 나는 영양보조식품을 섭취하기 시작했다. 그 직후부터 기면증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인터넷으로 찾아봤지만 철분과 수면 장애의 관련성에 관한 글은 찾을 수 없었다. 그나마 찾아낸 것은 병명뿐이었다. 우선 많이 자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밤에는 컴퓨터에 손도 대지 않고 주말에는 일부러 잠을 잤다.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이전처럼 정신없이 잠에 빠져드는 일은 사라졌다. 하지만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가면 피로가 쌓인 탓인지 가끔 잠에 들기도 했지만 그때는 철분의 섭취를 중단해서 조절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마침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전철에서 잠이 들어버렸다. 그러던 와중 눈은 감겨있는 채로 의식이 되돌아왔다. 내가 전철 안에 있다는 것은 알아차리고 있었다. 손목과 발목이 무겁지만 기분은 좋다. 철컹철컹거리는 규칙적인 소리와 차내 방송이 들려온다. 내릴 역은 아직 꽤 멀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이대로 또 자버려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산속에 있었다. 달리고 있다. 살아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무서운 것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도망치고 있었다. 가끔씩 목 뒤에 싸늘한 기운이 스친다. 저 놈에게 잡히면 죽는다. 따라잡히면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잠시 후 길이 두 갈래로 나뉜 곳이 눈에 들어왔다.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그대로 오른쪽 길로 내달렸다. 잠시 달리자 흔들 다리가 보인다. 이런, 위험하다. 다리는 분명 흔들릴 것이고 그에 맞추다 보면 필연적으로 속도는 떨어진다. 거기다 나무가 썩어 있어 밟았다간 구멍이 뚫려 떨어질 것 같았다. 그렇지만 그런 걱정을 해도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에이, 될 대로 되라. 라고 생각하며 뛰어올랐다. 다리는 확실히 흔들렸지만 생각한 것보다는 쉽게 달릴 수 있었다. 뒤에서 따라오는 놈은 다리에서 제대로 달리지 못하는 것인지 등골에서 느껴지는 냉기가 조금 멀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달아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 다리를 건너자 난데없이 레버가 있었다. 순간 나는 깨달았다. 뒤를 돌아보면 검은 안개같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이 보인다. 그 안에서 피어나는 무수한 손. 생각한 것처럼 거리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런 괴상한 모습이었던 탓에 다리를 건너오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다. 약간 여유가 있을 정도였다. 나는 레버에 손을 대고 힘껏 아래로 당겼다. 푸식하는 소리와 함께 전철의 문이 열렸다. 이번 역은 인하계역입니다. 다행히 마음대로 눈을 뜰 수 있었다. 이전처럼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도 아니었다. 자느라 두 정거장을 더 와버렸지만 두 정거장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별 생각 없이 반대편 전철을 타고 돌아왔다. 그리고 지난번의 꿈도 거의 잊어버릴 무렵 나는 다시 전철에 앉아 그 꿈을 꾸게 되었다. 나는 달리고 있다. 여전히 산속이다. 길이 두 갈래로 갈린다. 뒷목에서는 가끔씩 냉기가 느껴진다. 이 길은 오른쪽이었지. 이 흔들다리는 달려서 건너면 됐었어. 그리고 레버를 당기면
레버. 없다. 레버가 없어. 이때부터 온 몸에 식은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면 지난번처럼 다리에서 곤란해하고 있는 검은 안개와 무수한 손이 보인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여유는 없다. 또 온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다. 어느 쪽으로 얼마나 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본 적이 있는 갈림길에 다다랐다. 오른쪽은 안 돼. 이번에는 왼쪽으로 간다. 검은 안개는 어느새 바로 뒤까지 쫓아온 듯 때때로 목 뒤에 냉기가 느껴졌다. 또 흔들다리다.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야. 심장이 입으로 튀어나올 만큼 거세게 뛰고 있었지만 나는 최후의 힘을 쥐어짜 미친 듯 달렸다. 레버가 있다. 됐다. 이제 살았어. 뒤를 돌아보면 다리를 건너는 것에 익숙해진 듯 이전보다 더 가까운 곳에 다가온 안개가 있었다. 꽤 늘었는데 약간 여유를 부리며 나는 레버를 아래로 당겼다. 이번 역은 치바역입니다. 위험했다. 처음 레버가 없었을 때는 정말 크게 당황했었다. 차내 방송에서는 이곳 치바역이 중점이고 도쿄역으로 왕복하는 열차가 아니라 차고로 들어가니 갈아타달라고 말하고 있다. 차장이 재촉을 받으며 나는 저린 발을 부여잡고 홈에 내려섰다. 어라? 그 순간 의문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지난번에 일어났을 때는 인하게, 즉 중점에서 한 정거장 앞에서 레버를 당겼다. 이것은 오른쪽 길의 레버였다. 이번에는 중점에서 레버를 당겼다. 이건 왼쪽 길의 레버. 그리고 열차가 차고로 들어가면 문이 다시 열릴 일은 없다. 망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급행열차 대신 완행열차를 타고 다니고 있다. 물론 결코 자리가 비더라도 앉아서 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원숭이 꿈 이야기를 본 지금에 와서는 그냥 잠드는 것도 너무나 두렵다. 수면 부족인 탓일까? 요즘에는 일하는 도중에도 드문드문 잠에 빠지곤 한다. 나는 지금 각성제를 구하는 걸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고기. 어느 날 저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꿈을 꿀 때 가끔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 하고 자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역에 혼자 있었습니다. 음침한 꿈이야 하고 서 있는데 갑자기 힘없는 남자 목소리로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전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전철에 타게 되면 당신은 무서운 경험을 겪게 됩니다. 이상한 안내방송이었습니다. 잠시 뒤 전철이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전철이라기보다 놀이공원에서 볼 수 있는 원숭이 열차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안색이 안 좋은 여러 명의 남녀가 일렬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꿈이야 하면서도 제 꿈이 어느 정도의 공포심을 줄 수 있을지 시험해 보고 싶어져서 타기로 했습니다. 정말 무서워서 못 견디겠으면 잠을 깨면 된다고 생각하고 열차에 탔습니다. 저는 뒤에서 세 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고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이 흐르자 전철이 출발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저는 불안과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전철은 역을 빠져나가 바로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보라색 불빛이 터널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놀이공원에서 탔던 스릴러카에서 본 풍경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다음은 회뜨기입니다. 생선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전철 가장 뒤에 앉은 남자 주변에 넝마 조각 같은 걸 걸친 4명의 난쟁이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남자는 칼로 몸이 생선회처럼 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악취가 전철에 퍼지고 남자는 계속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자의 몸에서는 내장이 쏟아지고 피범벅이 된 토막이 전철 안을 굴러다녔습니다. 제 바로 뒷자리엔 얼굴이 창백한 머리 긴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뒤에서 소란이 일어나도 앞만 보고 아무렇지 않은 듯했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이게 정말 꿈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 무서웠습니다. 조금만 더 상황을 지켜보다가 잠에서 깨기로 했습니다. 뒤에 앉았던 남자는 어느새 사라졌지만 검붉은 피와 몸의 조각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뒤에 여자는 여전히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련내기입니다. 이번엔 어려 보이는 아이 2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끝이 뾰족한 스푼을 꺼내 그 여자의 눈을 도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무표정이었던 여자는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알이 빠져나오고 피와 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져서 몸을 웅크리고 떨었습니다. 이제는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곧 제 차례가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전 이젠 눈을 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다진 고기입니다.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집중하며 꿈에서 깨어나려 했습니다. 깨어나자, 깨어나자. 원래는 이렇게 정신을 집중하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윙하는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난쟁이가 제 무릎에 앉아 이상한 기계를 저에게 들이댔습니다. 나를 다진 고기로 만들기 위한 기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진 저는 깨어나라고 하고 눈을 질끈 감고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윙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얼굴에 바람이 느껴졌고 이제 죽는구나 하고 체념하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제 방이었습니다. 무섭고 현실적이었지만 분명히 이건 꿈이었어 하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했지만 모두 재미있어 할 뿐이었습니다. 그저 꿈일 뿐이니까요. 그로부터 4년이 지나 그 꿈을 거의 잊었을 무렵 어느 날 밤 그 일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련내기입니다. 그때 그 장면이었습니다. 거의 잊어가고 있었지만 그 꿈이다 하고 바로 떠올렸습니다. 이전의 꿈과 똑같이 어린이 2명이 여자의 눈을 도려내고 있었습니다. 다시 꿈에서 깨라 하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쉽게 깨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다진 고기입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위잉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필사적으로 꿈에서 깨라 하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겨우 도망쳤다고 생각하며 눈을 뜨려는 그 순간 안내방송이 들려왔습니다. 또 도망치는 겁니까? 다음에 다시 만나면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눈을 떠보니 제 방이었지만 마지막에 들었던 그 목소리는 분명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체 무엇을 했기에 그런 말을 들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그 꿈을 꾼 적은 없지만 다음에 그 꿈을 꾸게 되면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 세계에선 심장마비겠지만 저쪽 세계에선 다진 고기가 되겠지요. 5번째 이야기, 폐공장 괴담. 2000년도 초등학교 6학년 무렵의 일입니다. 당시 친구들 사이에서 비비탄 총으로 서바이벌 같은 놀이를 즐겼습니다. 두꺼운 점퍼를 입고 서로 맞추며 놀았죠. 하지만 학교에서 하다가 들키면 비비탄 총을 압수당하기 일수라 다른 장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혜태 폐공장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서바이벌 놀이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폐공장은 입구가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뒤편 논과 강이 있는 쪽에 출입구가 허술하게 열려 있어 항상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로 해질녘부터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놀다가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어두워질 무렵엔 친구들 중 한 명씩 꼭 이 건물로 들어오는 큰 트럭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트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친구들이 겁주려고 장난을 친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부잣집 친구가 전동 비비탄 총을 가지고 왔습니다. 총알이 여러 개 발사되며 세기도 상당했죠. 우리는 몇천 원짜리 권총만 가지고 있었으니 부잣집 친구의 총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와 게임을 하다 보니 격차가 너무 커서 팀을 나누기가 어려웠고 결국 어느 날 5대1로 그와 맞붙기로 했습니다. 부잣집 친구는 자신만만하게 우리를 찾아다녔는데 갑자기 왜 거기 있냐? 라며 혼잣말을 하더니 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우리는 건물 내부가 위험에 들어가지 않기로 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유리 조각에 손을 다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그 친구가 안으로 들어가자 우리는 잠복하다가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자 친구 하나가 무섭다고 돌아가자고 보챘습니다. 저는 안에 들어가서 찾아오자고 했고 손전등을 챙긴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 조각이 밟히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건물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폐건물은 유난히 어두워 달빛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너 또 술래다. 30초 세라. 하며 숫자를 세는 소리도 들렸죠. 숫자를 따라가자 부잣집 친구가 벽에 기대어 혼자서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통수를 치며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지만 친구는 방금 너희랑 가위바위보해서 내가 술래가 됐다며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친구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죠. 그렇게 건물에서 나오려고 할 때 발코니에 있던 친구가 놀라며 그 트럭
그 트럭이 왔어. 라고 했습니다. 소리를 듣고 보니 정말 큰 화물 트럭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 멈추더니 시동을 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차 안에 아무도 없어. 운전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라고 했습니다. 저도 트럭을 봤지만 운전석엔 사람이 없었죠. 그리고 건물 위쪽에서 다시 가위바위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6명이 전부 모여 있었는데 누가 이 소리를 내고 있었던 걸까요? 겁에 질려 공장을 빠져나와 초등학교 앞 벤치에 앉았을 때 부잣집 친구가 멍하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태 너는 누구랑 있었냐? 라고 묻자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비비탄 총을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비비탄 총을 찾으러 가봤지만 트럭은 사라졌고 산산조각난 총만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그 공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난 일이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당시의 친구 중 2명과만 연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술자리 안주로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여전히 소름이 돋습니다. 6번째 이야기, 밤낚시. 이 이야기는 조용히 혼자 묻어두려고 했던 경험입니다. 밤낚시를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올립니다. 제가 다시는 밤낚시를 가지 않게 된 2가지 이유입니다. 대전 근처에 저수지가 정말 많은데 특히 자주 가던 곳은 세종시 가는 길에 있는 작은 저수지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저수지는 작은 마을 입구에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을 갈 때마다 음산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최근 젊은 여자가 익사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날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낚시에 미친 사람들은 이런 소문 따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고기만 잘 잡히면 또 가게 되죠. 그때는 겨울이 시작되기 전인 11월 초였고 바람도 거의 불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제 방권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라면을 끓여 먹고 새벽 1시쯤 되었을 때였는데 누가 저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과 함께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낚시를 자주 하다 보면 저수지 위로 홍불처럼 불빛이 날아다니는 걸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날도 그런 불빛이 보여서 기분이 상한 상태로 낚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지만 바라보고 있던 중 낮에는 없었던 수초가 낚싯대 끝에 떠 있는 게 보였어요. 물살이 흐르면 수초가 이동해야 할 텐데 이상하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는데 그 수초가 조금씩 저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 오면 건져야겠다고 생각하고 기다렸죠. 문득 검은색 수초도 있나 싶어 후레쉬로 비춰보니 그냥 긴 수초처럼 보였습니다. 조리대 끝에 있던 수초는 어느새 눈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몸을 숙여 건져내려고 뜰채를 펴고 후레쉬를 비추는 순간 저는 그만 악소리를 내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수초라고 생각했던 물체가 머리카락이었고 그것이 물결을 따라 길게 흔들리며 물속에서 하얀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만 들었고 그대로 달려가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해가 뜨기만을 기다리다가 아침에 다시 가보니 다행히 낚시 장비는 그대로 있었고 그 물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밤낚시를 접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가을이었습니다. 1살 어린 후배와 자주 가던 금산의 저수지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 자리가 거의 없었죠. 할 수 없이 무거운 장비를 메고 사람이 없는 산 쪽으로 이동했는데 왜 사람들이 그쪽을 피하는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무덤이 줄지어 있었거든요. 꼭 이런 데만 골라오냐. 형님, 그냥 여기서 하시죠. 저희는 장비를 펴고 밥을 먹고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반딧불이 보이는 경치를 보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조금 지났을 때 자꾸 뒤쪽 무덤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후배와 커피를 끓여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뒤에서 자꾸 누가 보는 것 같아. 형님, 겁 많으시네요. 그렇게 다시 낚시를 시작했고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후배가 배가 아프다며 휴지를 가지러 차로 갔습니다. 후레쉬까지 들고 갔기에 저는 혼자 남아 있었는데 한기가 느껴지며 무서움이 엄습해왔습니다. 뒤쪽 무덤 5개에서 계속 시선이 느껴졌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후배가 돌아와서 무덤 옆에서 용변을 보려는데 거리가 가까워 냄새가 나서 뒤돌아본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무덤 봉분 위에 할머니가 쪼그려 앉아 후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급히 후배에게 빨리 내려오라고 소리쳤습니다.
후배가 알겠다고 대답하며 내려오다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깜짝 놀라 욕을 하며 물었더니 후배가 말하길 무덤에서 용변을 보고 고개를 돌렸을 때 제 옆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 그 자리에 앉아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밤 텐트 안에서 후레쉬를 켜놓고 덜덜 떨며 아침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둘 다 밤낚시는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밤낚시 정말 조심하세요.